네, 최성규와 함께하는 미술협회 선거방송 미리 선방입니다. 미술협회 리셋을 통한 선진화 방안 뒤에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현재 언론이나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코로나 발생으로 현재 폐쇄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해도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나온 확진이기 때문에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도 지난 여름에 잠깐 느슨해졌을 때 휴관 중이 아닐 때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신문에 조그맣게 기사만 나오고 달리 방송 언론에서는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문화시설이 개관했다고 홍보를 했죠. 우리가 미술이라든지 문화 쪽이 만약에 뚫어지면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서울 박물관 미술관 가득한 문화도시로 이런 기사만 크게 내보냈습니다. 우리 미술계가 잘 대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술단체인 미술협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서 대처를 잘해서 회원들의 권익에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되죠.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영정 1호 충무공 영정 철회에 대한 논의가 대두됐죠. 신문에 보도된, 저도 그 신문 봤습니다만은 신문에 보도된 그 주된 이유가 일제강점기 관제 성격의 조선미술전람회와 반도총국미술전에 출품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2009년도 민족문제연구소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르면서 논란의 복판에 서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 월전화백은 우리 한국화단에서 우리가 백두산 천지 국회의사당 그림이라든지 춘향절이라든지 우리나라 설화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우리 한국 현대 한국화를 잇게 한 대표적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시비 삼아 문제 삼는다라고 한다면은 요즘 TV에 보면 익숙한 그림이 한 2개가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누구 작품입니까? 남농 흑은화백 작품입니다. 한국 수묵 산수와 소치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그 화맥을 잇고 계시는 참 큰 우리 화단의 어른이죠. 그러면 이분 남농화백의 학습기 때는 어땠습니까? 한번 볼까요? 24세 때에 1930년, 그리고 참 남농화백은 1907년 음력으로 6월 10일에 태어나셨습니다. 음력 6월 10일이면 저랑 생신이 같으시죠. 24세 때에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을 합니다. 출품하셔서. 그리고 이후에 25세, 26세, 27세, 28세 때까지 계속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을 하십니다. 그리고 1935년도에 진도에서 첫 개인전을 하신 이후에 1944년도에는 23회 마지막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총독상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일본 문부성에서 하는 보통 우리가 문전이라고 하는데 문부성에 출품을 하셔서 또 입선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공과를 떠나서 남농화백도 친일입니까? 지금 이제 TV에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이 작품을 배경으로 하는 방송을 계속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연실색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남농화백의 그 예술적 성취를 우리가 이어받기 위해서 또 선양하기 위해서 남농미술대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농미술대전에 출품하면 전부 다 친일 작가 양성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당 화백의 제자가 월전 장호성 화백이라고 한다면은 한국 진정한 그 남종 문인 산수화의 마지막이라고 일컫는 우리 의적 허백년 화백의 수제자이신 그 옥산 선생님 작품이 늘 TV에 보면 청와대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의적 허백년 화백은 어떻습니까? 학습기에 양천허시 문중이 12대 손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종조부는 이 추사 김정희의 영향을 받은 어떻게 보면 조선조 마지막 남종문인 산수화가라고 할 수 있는 소치 선생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 의제 화백이 1917년 의제 선생님의 24세 때가 되네요. 일본에 가서 결국은 고무로 서윤, 당시 이제 일본 남종화의 대가죠. 고무로 서윤 화백에게 입문을 해서 그림 화업을 더 또 깊이 나가게 됩니다. 이미 그 전에 국내에서도 하셨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도미오카 데사이 역시 일본 남종화의 대가죠. 그럼 오히려 의제 화백이 전남대학 농과의 일출이작이라고 하는 그림이라든지
이 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림의 이미지는 오히려 이 도미옥과 데사이의 영향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고무로 세이온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초기 작품들은 일본적 남화의 성격이 작품에 투영이 되죠. 7년 동안이나 일본 체제하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1922년 32세 때의 의제 선생님은 조선미술전람회의 수석상이 없는 2등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일본인들이 조선미술전람회 심사를 왔으니까 다시 일본 동경에 가서 의제 선생님은 또 고무로 세이온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923년 33세 때는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그렸던 그림 2점을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해서 입선을 하고 이후에 4회 때, 5회 때 계속 출품하십니다. 그리고 1927년 37세 때죠. 다시 일본 가서 스승이시었던 고무로 세이온을 만나고 조선미술전람회에 산수와 사군자 2점을 출품하는데 산수화는 입선을 하고 사군자였던 매울도는 특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에 의제 선생님 38살 때입니다. 일본의 화조화가 죽전을 초청을 해서 이당 김원호 선생과 진주 양지환 선생 등등 금강산 유람을 다녀오게 되죠. 자, 의제 선생님이 그러면은 친일이라고 몰아야 됩니까? 의제 선생님은 해방 후에 허영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짝대기 산수라고 하는 정말 모든 군더더기를 빼내고 오히려 정신미만 추구했던 문인 산수화의 경지에 춘설을 해서 작품 세계를 이루어가게 되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 분 더 볼까요? 또 얼마 전에 그 미인도 위작 때문에 저도 그때의 영상을 모 방송에 출연해서 찍었습니다만은 천경자 화백은 어떻습니까? 천경자 화백은 18살 때 일본으로 가셨죠. 가서 동경여자미술학교, 현재 동경여자미술대학이죠.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천경자 화백은 서양화보다 좀 더 곱고 섬세한 일본화가 생리에 맞다고 일본화과 고등과를 택해서 진학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22회 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을 하고 이듬해인 23회 때에는 외할머니를 소재로 그린 노부, 참 작품 좋습니다. 노부가 또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해서 또 입선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63년도 동경 니시무라 화랑에서 또 개인전 하시고 1965년 42세 때 또 동경 이또 화랑에서 개인전을 계속 개최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위작 시비에도 이거 미인도 끌어안고 있지 말고 퇴출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천경자 화백조차도 이 그림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 그림을 지금 부여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자, 또 볼까요? 우리나라 현재 경매 기록을 세우고 그 모노크롬 회화로서 그 우리 현대 비구상 작품을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백자 이미지라든지 매화나 이런 어떤 문화적 정신을 유화로 표현하는 진정한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작가 수화 김한규 화백은 어떻습니까? 김한규 화백은 중학교를 일본서 다녔습니다. 니시카시 중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살 때에 일본 대학 예술학원 미술학부에 입학을 하시죠. 그리고는 23살 때에 1935년이죠. 종달새 울대라고 하는 100호 크기의 작품이 22회 일본 이가회전에 출품을 해서 입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23회 때에도 또 출품을 해서 입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 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한 후에 요즘 우리 대학원에 해당하는 연수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시고 귀국해서 서울에 정착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해인 26살 때에 동경에서 열린 이과회 구실회 등의 회원전에 회원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출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정에서 보면 수화 선생님도 친일 작가가 되네요, 그러면. 자, 그리고 우리 한국 현대 서양화 구상화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구회라든지 지금도 그분을 따르고 미술 작품만 아니라 글을 써서 책도 내시고 한학도 모든 걸 두루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굽니까? 우리 오지오 화백입니다. 오지오 화백은 어땠습니까? 오지오 화백은 1925년 일본으로 건너가서 처음에 동경미술학교 서양학과에 응시했다가 첫 해에는 낙방하시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가와바다 화학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부당한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2세 때에 1926년에 대망의 동경미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이때 오지오 화백은 특히 일본의 외광파의 대가였던 후지시마 다케지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작품 세계에 있어서. 그리고 제7회 조선미술전람회에 그때 일본 계실 때에 나가사키의 한 모퉁이를 그렸던 조춘소경이라고 하는 그림하고 정무라 2점을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을 했는데 2점 다 입선을 합니다.
그리고 조춘 소경은 그 소재도 물론 나가사키의 한 모퉁이 1호를 그린 것이지만은 그 분위기도 후에 우리 오지오 화백님이 정말 한국적 그 햇살을 인상파적으로 그려냈던 작품과 달리 이 작품은 암갈색의 그런 침잠된 분위기, 서뷸한 일본의 기후성을 잘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현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소장하고 있습니까? 친일파 그림을. 왜 청와대에다 걸어놓고 우리나라 국무총리나 당대표들이 TV에 나오는데 왜 전부 다 친일파 그림 그려놓고 우리 월전 장우성 화백이 조선미술 전람회에 출품했다라고 해서 그건 말이 안 맞죠. 그리고 또 이 오지오 화백은 제7회 조선미술 전람회 1928년 이후에 제9회 때도 나부섭작 그 다음에 풍경 두 줌을 출품해서 또 입선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7살인 1931년에 동경미술학교 서양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귀국을 하죠. 그리고 귀국한 그해 5월에 제10회 조선미술 전람회 출품을 해서 또 입선을 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오지오 화백 어떡합니까? 지금 제가 금명한 분들 전부 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오 화백 같은 분들은요, 이 마지막 전시를 출품하고 난 다음에 일본 물론 총독부 주관의 식민정책 미술전에 나는 불참하겠다라고 하고 출품을 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창씨개명도 저항했던 분이고, 그리고 오지오 화백의 부친 되시는 오재영님은 3.1 독립 만세 운동을 서울에서 보고 와서 우리 민족 현실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을 했던 우국지사입니다. 이 오지오 화백의 부친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강단 있는 성품을 그대로 또 이어받으신 분이고, 지금 거명한 분들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대응시키면 전부 친일 작가들 됩니다. 왜 위정자들이 나라 말아먹고 강압적 상황에서 그렸던 작가들한테 엉뚱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정준모 선생이 그럽니다. 일제강점기 공모전에 작품 냈다고 친일파로 분류한다라고 하면은 이를 피해갈 수 있는 화가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한예종 미술원의 조인수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해방 후에 반세기나 지난 만큼 한 화가의 생애의 전반을 고려해서 공과를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오지오 화백 그 학습기에 배웠던 거를 완전히 일신시켜서 새로운 작품 세계를 우리나라 한국 저도 이 학교에 그 근대미술사 강의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우리 한국 근대미술입니다. 이 오지오 화백이 우리 한국적 인상주의를 만드신 거를 만약에 접어놓고 당신 학습기 때에 조선미술 전람회에 냈다라고 몰아붙이고 김한규 화백을 몰아붙이고 청경자 화백을 몰아붙이고 월전 화백을 몰아붙이고 지금 그러면은 저한테 국현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보시면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작품 한 80~90%는 다 빼내야 됩니다. 다 친일파 그림들입니다. 다 빼내고 거기 작가들 작업실로 주십시오. 작업실로. 문체부가 이런 장난하지 말고 작가 지원 정책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즘 하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런 거 작가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냥 창작 지원을 하세요. 거기에 해당하는 성과물은 전시 도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재교육이 왜 실패했는 줄 아시는가요? 우리가 보통 동양에서 말하는 영재는 뭡니까? 영재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과 지혜가 뛰어나고 지속적인 탐구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영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천력이 뛰어나면 웅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판단력과 실천력이 뛰어나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그러질 못하니까 영재들은 웅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이 실천화되어져야 되고 웅재들은 영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실천력의 명분을 또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재교육은 어릴 때는 영재교육 학원 보내고 온갖 거 다 시켜놓고 얘가 성장하고 나니까 자 이제 네가 알아서 해보라고 하는 식이에요. 여태까지 영재교육을 시켜놓고 갑자기 웅재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살으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이 젊은 친구들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작가들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굳이 나누자면 영재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 현장에서 내보내서 사업과 주민들이랑 협력하라 이러지 말고 사업을나 이 사업체를 가진 분들이 그거를 하면서 이거는 미술인들이 위한 지원책이니까 미술인들에게 꼭 몇 사람을 필수로 넣어서 작업하게 하고 자문을 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창작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작가 보고 느닷없이 사업가 되고
무슨 비즈니스 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놔 버린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보면 제가 지금 우리 미술협회 리셋을 통한 선진화 방안, 우리 미협 이사장 선거를 제가 지금 하면서 지금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꺼내게 됐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최승규가 미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지난 24대 이사장이 출마했다가 지금 떨어지고 다시 일하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지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미술협회 선거 시즌은 사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계시는 우리 미술협회 회원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요즘 갈수록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즉 코로나 우울증이죠. 그러나 저는 이 전시에 가면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작가들은 창작에 대한 의지로 이미 마음의 방역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작가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이 작품이 곧 코로나 백신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동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비대면 방식의 전시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정말 조심해서 건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미술인들은 시대적 가치를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모든 시대에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방식을 새롭게 리셋해야 될 시점입니다. 다른 분야나 외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노멀한 상황에서 작가들도 당연히 작품 제작 방식, 소통 방식 등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이에 따르는 행정 시스템도 재편돼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달라지는 상황, 새로운 상황에 과거 고집하지 말고 대처를 해야 개인은 물론이고 단체도 회원들의 권익, 그러니까 권리와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미리 선방에서 미술협회 리셋을 통한 선진화 방안, 최승규의 그 미술협회 선거 방송 미리 선방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 저의 선거 공약이라고도 하겠죠. 이거는 제가 지난 선거 이후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정해야 될 일들에 대한 논의와 고민의 결과였기 때문에 동시에 저의 공약이기도 한 겁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주제별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얼핏 이렇게 봐도 뭐 당장 선거제도 결국 비용에 관한 문제죠. 그죠? 이런 문제들. 저도 이제 이번 이 영상 찍으면 아래 후원 계좌를 넣을 겁니다. 도와주시는 단돈 10,000원, 1,000원도 정말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 되기 위한 경비로 쓰고 나중에 결산까지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술대전,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니라든지 심사위원 자격 제도라든지 정말 제가 속 시원한 그 쇄신 방향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회지부하고의 공조라든지 협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회원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회원 연령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미술협회 평균 연령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논의에 종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이 말씀으로. 그 다음에 회원들을 위한 어떤 민간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이사회 활성화라든지 미술협회 회원전의 어떤 그 전환 방향이라든지, 뭐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시각적 이미지로 나간다라고 할 때에 1인 기업형 작가를 위한 어떤 컨설팅이 왜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이 복분자 제도, 복분자라고 하니까 많이 웃으시대요. 이 복분자 말 그대로 복수분과자입니다. 요즘 대학도 졸업한 이후에 학생들 진로 때문에 그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은 2가지 전공을 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좀 취업 기회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저도 우리 미술협회에 이거 적용을 할 겁니다. 복수분과 제도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문이나 하는 분이 민화라든지 다른 전통 분야에 충분히 그 자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서양화, 한국화, 서예문이나 등등 해서 지금 한 가지 분과에 묶여서 활동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교육 제도에 발맞춰서 복수분과 제도도 지금 우리가 미협이 실시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각 분과별 협력이라든지 활성화 방법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미술협회를 저는 먹여 살릴 분과는 오히려 저는 디자인 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디자인 분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 여러 가지 그 스킬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한국화다 또는 뭐 서양화다, 조각이다 하는 이런 뭐 파인아트 쪽이랑 우리 현재 그 민화도 지금 개념에 대한 문제를 같이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제가 그 파트를 나누어서 제가 앞으로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디자인 분과 정말 우리 시대에 맞는 많은 그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분과
제가 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 미협을 살릴 수 있는 분과라고 하는지 제가 그 파트를 말씀드릴 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결정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정부 및 유관단체에 수행 가능한 우리가 과제를 신청해서 미협이 수행해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전시 때에 보내드리는 화환에 한국미술연구협회 이사장 최성규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서 적게는 2, 3천, 많게는 7, 8천시 제가 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미술협회에서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광범위한 주제들,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해본 일이라면 몰라도 해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최성규, 제가 전국에 다니면 아직도 못 다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데 최성규님이 그래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건 좋은데 사람이 붓겠냐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수지청 정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는다. 최성규는 그 이유보다는 탈무드의 비유가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무엇이냐?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실내에 랍비와 한 소년이 같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창밖을 보다가 거울을 보다가 궁금해하니까 랍비가 이 소년에게 물어보죠. 얘야, 창밖을 바라 무엇이 보이니? 지나가는 행인들도 보이고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거울을 바라 뭐가 보이니? 저만 보입니다. 랍비는 이거는 무슨 가르침일까요? 묻습니다. 사람도 자기 뒤쪽에 그렇게 은칠만 해버리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성규는 유리창과 똑같습니다. 안에서 밖을 보고 밖에서 안을 보면서 모두에게 상황 파악하고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리는 미리선방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주위에 계시는 미술협회 회원들에게 널리 전달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저 최성규가 회원들에게 한국미술협회를 정말 명예롭고 자랑스럽고 소속감을 가지게 하겠습니다.